네, 안녕하세요. 지금 8월 26일 오후 3시 47분입니다. 그, 어제 그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자들의 비전 발표회를 봤습니다. 12명이 각 7분씩 하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무슨 스포츠 게임이든지 무슨 문화예술 공연이든지 무슨 영화나 드라마라든지 뭐 그걸 갖다 2시간 이상 제가 아, 좀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비전 발표회는 제가 아주 메모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제 이걸 꼼꼼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한테는 이제 직업적인 어떤 의무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회디자인 연구소를 간판 달고 지금 15년째인데, 사회 디자인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 내용이 원래 이제 헌법이라든지 기본법 뭐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전과 정책으로도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주 제가 유심히 제가 들어봤습니다. 12명이 되더라고요. 그나마도 윤희숙 의원이 아침 10시에 이렇게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잽싸게 그 썸네일에서 얼굴을 지워버리는지 유일한 홍일점이었는데 그 사퇴를 갖다가 뭐 이준석 대표가 만류를 한 모양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홍일점 윤희숙 의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러저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은 여기에 비전 발표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 참 잽싸게 얼굴을 갖다가 빼버리는지. 자, 어쨌든 제가 이제 12명을 제가 이렇게 잘 봤습니다. 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전 박찬주 대장이 나온 거는 오늘 이번에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타자가 이제 유승민이었습니다. 어,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윤석열, 최재형, 윤석열, 최재형을 특별히 제가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의 정치였던 이런 신인 내지 초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체적으로 소감을 먼저 말하면은 그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역시 좀 관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주 방송 어떤 토론으로 좀 단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참 무난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하태경 의원은 역시 이 사람이 재치가 참 넘치는구나. 제일 먼저 그 말 서두에 이제 윤희숙 의원 얘기를 갖다 먼저 꺼냈습니다. 발 빠르죠. 그다음에 어, 정책을 얘기할 때도 그 킹핀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킹핀을 노동개혁으로 잡았습니다. 노동요연상. 그러니까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은 원래 이제 이 출마 선언문이 있습니다. 출마 선언문에는 뭐 장보고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법무부를 폐지한다, 뭐 이러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이렇게 킹핀으로서 전면에 내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은 확실히 그 참 이렇게 재치가 있고 순발력은 있는데 또 반면에 이 자신의 어떤 이 발표 자기의 어떤 대선 출마 선언문하고 지금 이 발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안 맞거든요. 그 안 맞는 거를 보면은 뭐랄까 재치와 순발력은 있으나 어떤 이 꾸준함, 음, 하태경이란 어떤 이름을 딱 떠올리면은 하태경의 어떤 하태경이 정치를 하는 이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구하는 가치, 그게 연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원희룡 후보를
참 이렇게 인상 깊게 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원희룡 후보는 그 야구로 치면은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희룡 후보는 그 PPT를 갖다 준비하지 않고, 전 PPT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무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공들여 가지고 감동적인 어떤 7분짜리 연설을 이렇게 그 준비를 했어요. 아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문장이나 아니면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가지고 심금을 울리려고 그랬습니다. 아마 국민들의 어떤 그 눈물샘을 아마 자극을 갖다가 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좋습니다. 그것도. 근데 문제는 마치 장례식장의 추도사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고 눈물을 흘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감동적인 어떤 추도 연설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깊이 이제 심금을 울리는데, 예컨대 시장 바닥에 나가가지고 전부 자기 가게 좌판 펼쳐놓고 골라 골라 뭐 디비디비 골라, 예컨대 뭐 이런 어떤 시장판에서 아주 그 감동적으로 예컨대 물건을 갖다가 심금을 자극하면서 예컨대 물건 사달라 그러면은 뭔가 좀 뜬금없게 느껴지거든요. 그 원희룡 후보, 원희룡 후보는 잠깐만, 원희룡 후보는 이게 이제 분위기 파악을 갖다가 잘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어필하겠다 이 생각을 갖다가 분명히 했는데 분위기 파악을 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좀 어색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원희룡 후보의 책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 이 책입니다. 제가 볼 땐 대선 후보가 쓴 책 중에서 이게 이제 한국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을 모셔서 이제 같이 이렇게 토크를 했는데 참 배울 게 많아요. 읽을 게 많습니다. 정말 줄칠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봉들에 쓴 책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별도로 제가 이제 이 서평할 겁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참 깊이 고민을 갖다가 하셨는데 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선 후보한테 듣고 싶은 거는 둥둥둥 진군의 북소리, 비전의 북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원희룡 후보는 아주 이 저녁에 어떤 세레나데,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를 동원해서 아주 세레나데를 갖다 연주를 갖다가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이렇게 참 살아온 어떤 스토리도 굉장히 훌륭하고 경력도 굉장히 훌륭하고 고민도 굉장히 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북을 쳐야 될 때 이렇게 바이올린 일린을 키고 그리고 시장 어떤 좌판에서 서로 막 그냥 서로 내 물건 사달라고 할 때 거기서 좀 적절한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데 뭔가 좀 어색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히 그 홍준표 후보는 출마 선언문 내용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JP의 희망 편지 그 내용하고 그 이번에 이 비전 발표회 때 PT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만큼 이게 잘 어떤 이 정리정돈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홍준표 의원의 어떤 그러한 비전과 정책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홍준표의 어떤 탁월한 경륜에 비해 가지고 의외로 좀 이 비전과 정책이 좀 부실하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딱 그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정책과 사업을 얘기를 갖다가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최재형과 저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자기 어떤 정치 철학과 그다음에 정책의 원칙 그리고 자신의 어떤 스탠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좀 그래서 이번에 비전 발표회 때 뭔가 좀 구체적인 뭔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야마와 엣지가 없는 거예요. 신문 기사들이 딱 쓸 때 말입니다. 뭔가 뻔한 얘기를 하면, 그냥 원칙만 얘기하면은 그거 야마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엣지라는 거는, 뭐 사람들의 어떤 뇌리를 팍 자극을 해서, 뭔가 이게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뻔한 어떤 이 정치 철학이나 원칙만 얘기를 하면은 그 논란거리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엣지와 야마가 빠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장성민 후보는 아마 자기가 아마 TV조선의 오랜 진행자 생활을 해가지고 아마 방송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가장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내용이 제일 기억에 안 남습니다. PT도 준비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시간도 그냥 7분을 오버해가지고 마이크 꺼진 상태로 1분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장성민 후보가 아마 대실패를 갖다가 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4차 산업혁명, 그 내용을 제가 메모를 해봤는데, 뭐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되고, 미래로 가야 되고, 뭐 뻔한 얘기고요. 뭐, 그 다음에 4차 산업발 혁신국가 얘기하고, 중심국가 뭐 하고, 플랫폼 경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 웅변학원 원장 출신으로부터 아마 웅변의 또 지도를 좀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이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는 어떤 회사로부터도 좀 컨설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송도 신도시 촥 장면 나오고, 어, 그 자신의 어떤 그 경력들,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이 사진을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참 저희가 이제 대단한 정치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뭐 대단한 정치인은 맞는데, 이게 꼭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오신 분 같은 느낌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 저분이 70대인데 꼭 그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보니까 40대처럼 하고 나와가지고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안상수는 그 하나의 어떤 정치인은 원래 배우적 측면이 있는데 그 그거를 확실하게 그 유념을 하는 분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분장도 40대처럼 해왔고 그리고 연기 지도도 받았고 그다음에 그 PPT 콘텐츠도 이게 참 자신을 갖다 잘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어떤 10대 공약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10대 공약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분이 그 10대 공약이 뭐 첫 번째 ESG 스마트 시티, 안상수 10대 공약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민노총 정교조 해산, 뭐 세 번째 재벌 분할 대응 포털 규제, 네 번째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폐지, 뭐 등등. 그다음에 이제 저기 65세 이상인 최저소득 보장제 실시, 뭐 이런 내용들을 그다음 뭐참 5번 다섯 번째 부의 소득세 도입. 이게 이제 에, 이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죠. 이게 그 안심소득은 가구 단위로 하면은 부의소득세는 개인 단위인데 어쨌든 아마 이분은 아마 대선 출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해 본 거는 아닌 것 같아. 단 이분은 이제 대선 후보로서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하려니까 요즘
그 뜨는 어떤 공약들이 뭔지를 갖다가 서칭을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골라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상수에 대해서 제가 길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분한테서 제가 볼 때 연기는 이분한테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이게 에, 제가 볼 때 가장 이렇게 스스로를 잘 분장을 한 후보 같아요. 그리고 남아야 머리를 갖다 가장 많이 빌린 후보 같다는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진정성은 제일 떨어지죠. 그리고 저분의 어떤 목적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아니고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인천광역시장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들을 갖다가 이렇게 줬습니다. 어,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제가 제일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본 사람인데, 관심 있게 지켜본 거는 이분이 이번 계기에 비전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 홍준표 후보는 일찍부터 했던 구체적인 어떤 정책과 사업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후보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합니다. 근데 입시 제도만 하더라도 대학 입시를 갖다가 정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사시하고 행시 외시를 갖다 부활시키겠다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 개혁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이제 그 심각하니까 아예 그냥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아주 명쾌하죠 사실은.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들한테는 비판을 받죠. 지금 현재 마치 민주주의가 문제 많다 그래가지고 그럼 왕정으로 돌아가자 또는 독재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느껴지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뭐, 그렇게 말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수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간다. 정시 위주로 간다. 그 다음에 사시행시 외식 부활한다. 그 다음에 여기 사법 시스템만 하더라도, 원래 이제 이분 검사 출신이고 하고 또 하니까요. 공수처 폐지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 기능 확대하고 이제 기소권은 딱 주고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FBI, 즉 국가수사국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군 체제로, 군은 사군 체제로 개편하고 모병제, 지연병제 중심으로 지금 징병제에서 뭐 이걸 바꾸겠다. 그 다음에 EBS는 존치시키되 KBS하고 MBC는 민영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과 최재형한테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한 얘기가 사실은 요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윤석열 얘기는 뭐냐면은 딱그 PPT로 얘기했습니다.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뭐 정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 이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빈곤과의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 뭐 코로나 문제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냐면은 원희룡 후보는 코로나 얘기하면서 100조 원을 갖다가 풀겠다 요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취임 100일 이내에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엣지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기술과 제도 혁신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것도 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규제 영향 분석 전담기구를 갖다 설립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뻔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전문가들만이 알아듣는 얘기일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떤 방식이 사실 예산으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기술과 제도 혁신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저기 그 비정규직의 규제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인천국제공항처럼 그냥 자회사 정규직을 갖다가 비정규직이라 이름 붙이면서 그걸 갖다 정규직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그하고 선을 긋겠다는 소리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기술과 제도 혁신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한다. 뭐 뻔한 얘기고, 뭐 규제 영향 분석 전담기구 설립한다. 뻔한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복지 공약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년부터 노년까지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을 갖다가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육과 교육의 국가 완전 책임, 뭐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무관용 원칙이라. 일단은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무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어떤 강령에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어떤 엄벌주의로 비판을 갖다가 받는 이 강령인데, 참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참 한국의 어떤 조선으로부터 쭉 내려왔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기승을 부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형벌 만능주의인데 이게 형벌 만능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의 어떤 주요 많은 의원들이 대거 이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서 공약을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육과 교육의 국가 완전 책임이라고 하는 말도 뭐 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 완전 책임이라고 하면은 책임 완전 책임은 뭐냐면 국가의 어떤 더 촘촘하고 더 전면적 통제를 의미하는 하는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규제에 의해서 거의 어떤 질식당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사실 별로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복지 공약을 갖다가 여기 딱 꺼내와야 되는데 그런 복지 공약 같은 경우는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강화든지 아니면 안심소득의 도입이나 아니면 보이소득세 도입이나 뭔가 어떤 구체적인 공약은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주 담대한 공약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낡은 정치 청산,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뭐 뻔한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당당한 외교 국방, 북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 한미동맹 강화, 국익 우선 실사구시 외교를 통해 국제관계 보고 다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나토식 핵 공유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거든요, 이게.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는 뭐 그동안 계속 말을 하면은 구설에 사실 올랐는데 이번에는 뭐 구설수에 오를 말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좀 야마가 있고 엣지가 있는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될 어떤 상황인데 그 얘기를 갖다가 여전히 좀 하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도 이게 또 마찬가지인데 최재형 후보 공약이 이게 제가 쭉 봤는데 최재형 후보가 정치가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처럼 그야말로 어떤 거의 어떤 준성자 수준의 어떤 삶을 갖다가 살아온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마 공감을 갖다가 얻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최재형 같은 성자적인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 선진 정치에서도 저런 분들은 사실은 보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어, 어쨌든 좋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존경받을 만한 어떤 정치인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정치가 부끄럽지 않는 나라 좋고요. 그 다음에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아침이 기다리지는 나라 다 좋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특이한 거는 원래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 출신이잖아요. 판사를 거쳐서 감사원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사를 하는 건데 지금 정부의 어떤 정부, 그러니까 이제 예산 문제, 규제 문제, 공기업 문제, 공무원의 어떤 인사 조직 문제, 감사 문제, 정부의 공무원의 임금, 연금 문제, 뭐 5만 가지 문제들이 사실 다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개혁의 핵심도 정부 공공개혁이고 노동개혁의 핵심도 정부 공공개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이력을 살려가지고 정부 공공개혁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맞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우리나라 어떤 개혁 중의 개혁이고 그야말로 개혁의 킹핀인데 그런데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부 공공개혁을 갖다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게 아마 주로 이 경제학자들이 붙으면은 당연히 노동개혁, 연금개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니,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갖다 얘기해도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엣지와 야마 있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 되는데 그 얘기도 별로 안 했거든요. 참, 그래서 참 이게 실망스럽게 넘어갔는데. 저 아까 그 홍준표와 유승민은 역시 관록이 느껴지더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을 떠나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자기 상품을 갖다가 핵심적인 특장점을 잘 팔았어요. 유승민은 자기가 이제 위기에 강하고 뭐 경제에 강하고 뭐 미래에 강하다 뭐 얘기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경제를 갖다가 집어넣는다. 뭐 아마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그다음에 KD학 경제학 박사를 갖다 받았으니까. 자, 뭐 이건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왜 유승민이냐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 내년 대선은 1% 승부라 그랬습니다. 49대 51 승부다. 그러면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그 중도층이 뭐냐면 중수층으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을 잡아야 된다. 근데 자기가 적임자다. 이렇게 자신의 메시지를 갖다가 착하게 얘기를 갖다 했고 기억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그 장기표 선배도 자신의 어떤 출마 선언하고 일일 어떤 하나씩 발표하는 공약과 이번에 비전 발표회가 아주 딱 일관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준표보다도 더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칠적 얘기입니다. 이게 민노총, 정교조, 뭐 대깨문, 탈원전, 미친 집값 등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예. 자,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이런 식으로 야마도 없고, 저는 뭐냐면, 이런 식의 토론이 없는 자신 일방적인 어떤 비전 발표가 무가치하다는 거 아닙니다. 형식은 사실은 얼마든지 그런 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야마와 엣지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대권 주자들 중에 어, 윤석열과 최재형 같은 경우는 빨리 내부 캠프에서 긴밀한 수기를 해가지고 야마와 엣지가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비전과 정책을 발표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하태경에 대해서는 워낙 재치와 선발력이 있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원희룡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이 분위기를 갖다 파악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아마 시험을 치는 어떤 능력은 시험 잘 보는 능력은 원희룡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모든 거 다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성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요. 뭐 지성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사회 역사적 통찰력이나 뭐 이러저런 어떤 것도 있는데 뭐 통찰력까지야 뭐 원희룡한테 주진 않았지만 다른 많은 어떤 그 지적 능력을 원희룡한테 이제 줬을 텐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감정을 갖다가 읽고 분위기를 읽는 그런 능력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는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 부인이 가장 어떤 좋은데 아마 부인이 못하면 다른 참모를 둬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 생각을 갖다가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 하게 되면은요, 뭔가 이게 분위기 맞지 않은 어떤 오버 액션을 갖다가 하거나, 그 다음에 뒷북을 갖다가 치거나, 너무 앞서 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다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중에서 제가 말을 그냥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원희룡인데, 우리 원희룡 후보가 영 이렇게 좀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에 비해 가지고 좀 제대로 평가받을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액션과 그런 메시지를 갖다 날리질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어저께 찍었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몽땅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다시 찍는 겁니다. 아, 자, 오늘 감사하고요. 여기